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외국 자동차 업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생산 캐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71만 톤을 지금 일단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ESS 양이나 LFP 쪽을 제외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규모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실적의 어떤 모멘텀은 확실히 보여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투자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직도 매수 가능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저는 하이투자증권의 강북 WM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증권회사는 94년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경험하면서 안 좋은 꼴 다 많이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알면서 이제부터는 좀 고객 관리할 때 수익도 수익이지만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둬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작년 보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그 증권사 예상치가 20년도 11월 달에 22년 실적 추정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2조 대 중반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실제 매출은 5조 5천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23년 매출 추정이 보통 그때 4조 내외였었는데 23년 지금 반기 기준으로 4조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숫자가 빨리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그냥 작년 올해 그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이제 요즘은 좀 논란이 또 다시 되고 있긴 하지만 NCM이 좋으냐 LFP가 좋으냐 하는데 NCM 쪽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다라는 건 어쨌든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NCM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는 어떤 그림이 앞으로도 NCM 쪽으로 해서 시장 확장의 가능성을 많이 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미국이 IRA법을 이제 제정을 하고 또 유럽 연합 쪽에서는 이제 CRMA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중국을 좀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 셀 쪽에서는 실제 양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쪽이 한국 업체들밖에 없고 국내 배터리 셀 업체 양극재를 납품하는 쪽은 당연히 또 한국의 주로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런 게 실적하고 또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쟁력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811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811을 넘어서 9반방까지 지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FP 배터리가 지금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은 사실상 보면은 중국 시장 내에서의 독보적인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 쪽을 진출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제품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5년부터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을 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RA법 규정상으로 봤을 땐 중국 업체들이 지금 미국 진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놓고 봤을 때 LFP 역시 미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크지 않겠느냐. 다 갖는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LFP 쪽으로 해서 봐셔야 되는 거는 자동차 쪽보다는 ESS 향으로 해가지고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LFP가 많이 이제 작용을 한다고 보면 그 시장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LFP 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NCM 계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코발트를 없앤 하이만간, 그 다음에 코발트 프리, LMFP 해가지고 약간 변형됐으면서 성능이 좋은,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개발 중에 있거나 개발을 한 상태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업체들이 사실은 배터리 쪽에서 앞서 있다가 지금 확 뒤처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을 해가지고 2025년도에 실제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배터리 셀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 선점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항상 논란이 됐었던 거는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 때 특히 양극재라든지 모든 소재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 부분이 이제 항상 부담이었었는데 역시 IRA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 소재를 갖다 내재화시킬 수 있는 국산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의 그 법 규정 덕에 실제로 우리가 진출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국 기업이 진출을 못하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양극재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부터 양극재 수출량과 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양극재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격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수출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7월, 8월은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마이너스가 아니냐면은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수출 관련한 부분에서는 좀 다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익률은 좀 부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매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언제 수출 가격이 올라서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T와 Q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돌이켜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양극재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그때그때 수급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미리 수급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비싸게 산 거를 갖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익도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간별로 해가지고 원재료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싼 원재료를 갖다가 재료에 반영을 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가격 자체가 지금 탄산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기사에도 나오고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동남아 쪽이나 이쪽 중국 업체들이 지금 생산한 쪽에서는 생산원가 수준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실제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유가가 마이너스 나는 것도 봤었잖아요.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는 않죠. 하지만 손실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낸드도 이른바 승자 독식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계속 감산을 했는데 감산을 안 하다가 적자폭이 확대가 되니까 지난 1분기 결산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감산 얘기를 끄집어냈고 감산이 15%에서 30%까지 늘려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손해보면서 파내는 거는 결국은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탄산리튬 가격 자체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어느 일정 수준부터는 다시 제조원가 이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즉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돌아설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리튬 가격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원가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리튬을 반영을 한 양극재들이 가격이 돌아서는 시점, 다시 말해서 그 Q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P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산리튬 가격도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극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이익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극재 주가도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양극재 가격이 Q는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4분기부터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GM도 그렇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매출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때는 P와 Q가 같이 올라가면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도 Q가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 양극재 업체가 지금 예상 캐파로 지금 설정해 놓은 게 보면은 2024년도가 58만 톤인데 25년도가 129만 톤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배 이상씩 배증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P값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익도 급증하는 그림이 나오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부터 전기차 생산 양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2025년부터 얼티엄 셀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본격 양산이 그때부터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신차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양극재 수요도 자연히 늘어나니까 이런 걸 감안해놓고 보신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언제가 저점일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가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코스모신 소재가 바닥에서 좀 돌아섰었고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주가 역시도 바닥을 찍고 거기서 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괜찮았고
그리고 오늘도 어쨌든 올랐다가 다시 빠지기는 했지만은 일단 바닥 잡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바닥 잡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양극재 기업들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업체 순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23년 기준은 아직 뭐 중간 단계니까 22년 말 기준으로 놓고 말하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에코프로 BM이 1위고요.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6.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위에 LG 화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작년 거입니다. 이거는 LNF가 이제 8위, 그 다음에 삼성 SDI가 11위. 뭐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2021년 대비로는 조금 늘려 있어요. 근데 23년, 24년 되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 증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업체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니치아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양산 캐파를 계속해서 크게 늘리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4년, 25년 가면서 우리나라가 좀 압도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삼원계와 관련된 거지 LFP까지 포함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삼원계 쪽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위상을 적어도 향후 한 4, 5년은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미래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일단 양극재 업체가 캐파를 늘린 거는요, 이 셀 업체하고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셀 업체들은 누구하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바로 자동차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 특히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방에 계약을 근거로 해서 캐파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계약을 근거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 중국 업체들이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진출하면서 CATL이었나요? 저기 공장부터 짓고 영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전기차를 생산을 할 때 먼저 배터리의 어떤 스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조건을 갖다가 조율을 하고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지어놓고 영업하겠다는 얘기는 공장 지어놓고 한 3, 4년 놀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런 맥락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어떤 외국 그 자동차 업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의 자회사이자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BM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프로 BM 관련해가지고는 우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 3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CM, NCA, 그 다음 NCMX라고 해가지고 변형된 그 하이니켈 쪽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는 기술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결정 기술도 적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코발트 프리라고 해서 이제 원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코발트 프리 제품도 지금 개발을 지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게 24년, 25년 양산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라인업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제품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일단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도 현재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품 관련해서 이제 저가 제품, 양극재 시장도 지금 LFP 역시 지금 라인 착공을 해서 25년도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준비를 좀 갖춰놓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하면은 어찌됐든 202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생산 캐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71만 톤을 지금 일단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71만 톤이 소위 말해서 이제 ESS 양이나 LFP 쪽을 제외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규모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실적의 어떤 모멘텀은 확실히 보여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캐파가 19만 톤에서 24년도에 28만 톤, 25년도에 40만 톤, 26년도 55만 톤, 27년도에 71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양극재 가격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5천만 원이라고 놓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매출액 자체가 23년도에 9조, 24년도에 12조, 25년도에 18조, 26년도에 24조, 그 다음에 27년도에 35조.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걸 종합해서 이제 제가 23년, 25년까지를 해가지고 PEG를 따져보면 1.16 정도가
PEG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PEG라는 게 결국은 성장에 대해서 그 가치를 갖다 평가를 해가지고 과연 이 회사의 투자 여부를 갖다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통 1.5 이내일 경우에는 투자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직도 매수 가능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8만 원 구간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전히 한 최소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복잡한데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 부문을 지금 따로 에코프로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자회사로.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퓨처엠 자체에서 전구체 부문을 갖다가 이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서 소위 말해서 밸류 체인을 갖다 안고 들어간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에코프로 비엠은 27년까지 71만 톤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IR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30년도까지 100만 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약간의 경쟁도 있지만은 이것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최근에 수주가 가장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큰 소리치는 한번 질러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IR에서 이제 밝힌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2030년도에 매출 43조 원에 영업이익 3조 4천억, 그래서 시가총액 100조 원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0조 원이면 보통 영업이익 배수로 하면 한 30배 내외 정도 됩니다. 여전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본다라는 측면을 일단 과시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한 7.9%를 제시했는데 현재 영업이익률이 5% 중반 그 정도 나오는데, 더 높게 제시하는 거는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전구체 내재화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수주가 83조 원을 수주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년 단위가 아니라 뭐 10년 계약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캐파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근거 있는 100만 톤이라는 게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서 IR에서 밝힌 내용 자체가 결코 허황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상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냥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구체 내재화 효과,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하고 있는 게 음극재도 하고 있거든요. 음극재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마켓의 85%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극재도 역시 국산화하고 내재화를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현재는 매출이 없습니다만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지금 양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이익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사는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여타 양극재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적용받는 거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 현재 보통 나와 있는 게 뭐 50만 원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그 포스코 그룹에서 제시했던 게 100조를 제시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3조 벌써 수주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실제로 실적에 찍히는 거는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약 기간이 이제 시작일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올 1월부터 계약 기간이 시작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부분적으로는 찍히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약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사실 조율을 통해 가지고 캐파 증설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과 동시에 바로 팍팍 나가는 경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량은 순차적으로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계약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1조 9천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기간별로 똑같이 1900억씩 신정 계약이라고 하면 1900억씩 나가는 게 아니고요. 첫 해는 뭐 500억, 그 다음에 뭐 800억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늘어가지고 쭉 나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늘어나는데, 올해 계약했던 것들이 본격화되는 거는 아마도 2025년? 그때부터는 이 숫자가 완전히 풀로 해가지고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이대로 계속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양극재 주식들을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다른 채널에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지난번 7월 말에 이른바 공매도 숏 스퀴즈, 공매도를 강제로 되사는, 어쩔 수 없이 담보 때문에 되사야 되는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양극재 업체, 뭐 포스코홀딩스, 또 그 다음에 에코프로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한 156만 원, 포스코홀딩스가 76만 원, 이게 한 50몇만 원까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아니고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좀 차감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게 차감을 해놓고 보시면은 사실 올해 지금 원래대로 말씀을 드리면 양극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지금 가격대 선에서 한 30만 원 내외의 선에 있는 게 사실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3분기가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바닥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는 바닥에서 조금 돌아선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양극재 판가 역시 마찬가지로 비싼 원재료를 썼기 때문에 계속 안 좋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쓰니까 소위 말해서 이익의 감소폭도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Q는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익은 어쨌든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물량까지 이제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또 딜레마가 올해 10월 달 지나면서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는 대주주 양도 세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럼 1인당 10억 이상, 특정 종목이 10억 이상을 갖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주가가 그냥 10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쫙 갔었으면 그거 뭐 20% 내면 되지, 22% 내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주가가 빠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차익에 대해서 또 20% 이상을 더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는 연말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 세금을 좀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대주주로 딱 잡히게 되면은 내년 연말에 또 대주주 요건이 10억일지 아니면 그게 없어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주주 요건에 딱 해당이 된 상태에서 그냥 끌게 되면은 내년에 팔아도 또 주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더 올라가면 더 좋지만은 전체 장이 안 좋아서 또 밀렸다 하더라도 10억 이상이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주 뭐 2030년까지 나는 꿋꿋이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가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좀 회프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은 주가는 연말까지는 좀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좀 쌀 때는 잡아두셔도 괜찮은데 많이 올라갈 때 쫓아가시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것도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차피 다 실적 기반으로 올라온 거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염려는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전기차 시장이 이러다가 말 것이냐. 지금 요즘 이제 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 트럼프가 가만 안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걱정들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사실 과거에 보면 그린 에너지 이쪽 산업을 이전 민주당 정부 오바마 시절에 키웠던 걸 갖다 더 늘리지 않고 그 석유 쪽 이런 쪽을 키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된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 그쪽 시장이 성장을 못하고 좀 쭈그러들었었잖아요. 근데 일단 트럼프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그때하고 다른 거 한 가지는 그때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산업을 키운다라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막 파이를 키웠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동맹국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키울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그 기상이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사실 이렇게 지금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트럼프가 전기차하고 그린에너지 섹터를 좀 등한시하는 바람에 그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산업을 키우게 되잖아요. 키우게 되면 산업에 투자한 기업도 기업이지만은 거기에 종업원들 고용 창출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도 역시 무시할 수 있는 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트럼프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고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모든 걸 갖다 뒤집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자동차 노조에다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 다 없애버릴 거고 뭐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걔네들이나 생산하게 할 거야. 이거는 일종의 쇼잉, 표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모르지 않죠. 노조에서도. 그리고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사실 굳이 얘기하면은 노동자보다는 자본가들의 편의를 좀 많이 봐줬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친노조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 그걸 의식한 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공화당이 그런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건 맞아요.
돈 쓰는 걸 싫어해요. 정부가 키워가지고 민주당은 좀 정부가 막 지출을 좀 많이 해가지고 케어해주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그래서 이전과 같은 드라이브 속도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산업의 기본적인 가는 방향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속도는 좀 완만해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가는 구조는 그대로 간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산업의 성장을 조금 완만하게 만들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잘 안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트럼프 시절에도 그린 에너지 쪽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폐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 줬어요. 확장만 안 시켰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자본가 중심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 독자적으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GM, 푸드 다 합작으로 들어가요 지금. 그 자기네 국가 자동차 회사들이 다 돈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속도는 좀 변화를 줄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놓고 보면 성장 산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성장의 그림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 섹터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산정한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ESS향 배터리와 관련된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전부 전기차와 관련된 것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ESS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은 여전히 전력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탄소를 갖다가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의 맹점은 뭐냐면 전력 생산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그냥 보내야 되는 ESS는 필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국내 발전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필요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 자체도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이쪽 시장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볼륨 자체도 결코 작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시장의 성장의 큰 그림은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